요즘 법적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67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헌정 이전은 제쳐두고 헌정사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직접 변론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헌정 최초다라는 수식어가 네.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고 최후 진술 60분 이상 했는데요. 이전 선례를 좀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 한 4,900자 정도의 분량의 원고로 대독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하진 않았는데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이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네. 특히나 이 야당의 폭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간첩단이랄지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즉 눈에는 뭐 그렇게 전쟁으로 보이진 않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의 위기 상황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네네.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업적일 수도 있는 굉장히 잘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에게 또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주요 쟁점들을 다 반박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계엄 이전의 상황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았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좀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67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으로서 느꼈던 당시의 국가적 위기가 네. 굉장히 긴급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긴급한 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이전에 표현했었는데 어제는 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알리고 야당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점과 이러한 취지와 이러한 의도를 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사실 윤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에는 두 가지의 점이 담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서술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연결되도록 그때 당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장기화할 의도보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역시나 윤 대통령은 어제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했고요. 뭐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런 것들도 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자 선택했던 방안이었다라는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계몽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김계리 변호사도 이제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도 여성이고 육아를 하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졌는지를 본인도 이 사건 변론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면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 또한 계몽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 위기의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의 변론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점을 예. 좀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호소를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국회의원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의 체포 지시 의혹이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결국 국회에 들어간 예. 인원들이 2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시킬 의도였다면 더 많은 경찰력과 군령을 동원했지 않겠느냐. 결국에 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예.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 규모도 소규모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끌려 나온 국회의원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였고 또 의결정수를 채우지 말라라는 거였다면 그 어느 하나의 이 국회의원이라도 끌려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질서 유지 차원의 군 배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국무회의가 충분치 않았다. 국무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내가 왜 국무위원들을 기다렸겠냐라고 반문하기도 네네. 했는데요.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이유는 국무회의 때문이었고 5분 동안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해제 때는 오히려 국무회의가 1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분간 이루어진 이 국무회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5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불충분하다 내지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탄핵 소추인단 대표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애국가 가사를 읊으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난입은 억압과 폭력이다. 그리고 몽상에 빠져 있는 권력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국회 측은 아무래도 청구인 측이다 보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 위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위법, 위헌이다라는 점이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마음을 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이러한 비슷한 사태를 또 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 앞서서 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반영하겠다라는 또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재판관들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 측의 의견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애국가나 이런 부분을 제창한 것도 결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그 발언들을 다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말씀하신 대로 67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야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 갈등 봉합이라든지 통합 메시지 담길 걸로 주목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단어는 야당이라는 역시 단어였습니다. 야당. 예. 네, 어제 48차례 언급이 됐네요. 맞습니다. 예. 야당이 사실 계엄이란 단어가 67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그렇죠. 정당성을 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니 이 계엄에 대한 발언 횟수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결국에 야당이라는 간첩이라는 이 용어들이 대부분 언급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이 야당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최후 진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네요. 야당 간첩, 내란 북한 자유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야당의 폭거 또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 야당의 폭거로 인한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다시 내가 내 직에 복귀된다면 어떤 점을 난 정치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리라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는 네. 야당의 폭거나 야당의 폭압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최후 진술의 발언이 저는 윤 대통령에게 과연 유리하게만 작용할 네. 것인가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야당과의 이런 갈등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또다시 야당과의 대치 상황을 불가피하게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과의 갈등 상황의 해결 방법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라는 발언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놓여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서 네. 이러한 발언을 과연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한 번 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좀 강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계엄 선포 84일 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그런 선고만 남아 있는데 이제 결론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이어지고 또 어떤 변수가 좀 남아 있다고 보세요? 네, 어제 10일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네.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네. 재판관들 치열하게 평의를 할 것 같은데요. 평의라 함은 이제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가 있는지, 즉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 행위였는지, 또 그 위배됨이 굉장히 중대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재판관들이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을 주축으로 해서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게 되고요. 결정문 작성이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른다면 아마 선고 기일을 그때쯤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네. 선례를 보면 선고 기일 전 한 2, 3일 전쯤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어제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아마 이 재판관들의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결과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개개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또 일각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고자 평의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현재 사실은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예. 어떤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 개개인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폭력 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재판관들에게 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인데요.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 분열된 결론으로서 어떤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헌재의 결정이 국민들이 통합하는 계기라기보다는 또다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고자 노력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최종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전후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세요? 저도 2주 이내의 시간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전 선례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모두 2주 이내의 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어제 변론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3월 초중순 정도로 2주 이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14일 전후가 아니겠냐 이런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일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거든요. 오늘은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양형 증인은 약간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상 예. 양형 증인을 신청한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형 증인은 말 그대로 이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진술을 하는 증인이 아니라요. 양형적으로 형량적으로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더 높여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양형 증인을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 1심에서 형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것이 상당합니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형 증인을 신청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 형량 부분에 대한 조절에 촉각을 맞추는 것 같고요. 이 양형 증인을 통해서 형량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혐의 자체를 인정을 하되 양형을 줄이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유무죄에 대한 예. 판단은 그때 뭐 발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랄지 또 뭐 고 김문기 처장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접적으로 예. 알고 있는 사람의 목격 진술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지만요. 양형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소 사실에 함께 있는다든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 사건의 경위나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1심에서의 형량이 과연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2시부터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핵심 쟁점 그리고 또 양측의 각각의 주장도 좀 짚어주시죠. 네, 1심에서 이제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유죄로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골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있다라는 부분 없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봤고요. 1심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검찰은 협박이 없었다라고 봤고요. 예. 협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1심에서 봐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가장 공방이 이루어질 것은 이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요 검찰에 특히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이 생방송 중의 발언이 각 쟁점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그 발언마다 정확히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라라고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어떤 공소장 변경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한 고민보다는 이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판단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나하나의 발언마다의 유죄 무죄를 정확히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 2심 부분에서 2심 재판부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 1심 판결과 조금 다른 결론, 유무죄에 있어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바로 그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1심 판결에서는 김문기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무죄가 있었고요. 네. 말씀하셨던 백현동 발언에 있어서는 허위성, 고의성이 모두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앞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은 뒷부분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저는 법조인으로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토부 협박 관련한 발언은 있다 없다 부분이 비교적 명료하고요. 국토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계속해서 일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김문기 처장 관련한 골프 관련한 발언이랄지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또 고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1심에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심 재판부에서도 각 발언마다 좀 상세한 유무죄의 판단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의 재판 막바지지 않습니까? 막바지에 요청한다는 것은 심리를 진행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의 재판 마지막 무렵에 공수처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세세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선고가 다음 달 말에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2심 재판부가 처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심지어 법원에 신권 배당도 멈춰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강제 규정인 건가요?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규정이 없어서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둘렀어도 2심에서 서둘렀어도 3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3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3개월 내에 3심의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